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데다 이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위험 심리가 자극이 됐고 또 FOMC 의사록에서 조금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다루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이 10년물이 다시 한번 4.5%에 다가서는 등 약간의 좀 불안한 그런 신호들이 감지가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5시 20분이었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시장 반응처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왔을지 저희 자세한 내용 이 현장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 1분기 방금 막 나와줬었죠. 대체적으로는 좀 시장 예상치와 좀 비틀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EPS, 매출 그리고 네트워킹까지 예상치를 좀 웃돌았고요. 또 조정 총 이익률, 2분기 마진율 전망까지는 예상치와 얼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자세한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 반응 현재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장은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상승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까보다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4%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매출 기준으로는 69%, 전년 동기 69% 성장을 했는데 441억 달러 이렇게 나왔죠. 컨센서스 넘버보다 한 2% 정도 더 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한 증권사 UBS가 가장 최근에 리포트한 그 기준의 애널리스트의 예측보다도 약간 상회했습니다. 440억 달러였는데 440.6이 나왔으니까요. 반면에 EPS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EPS는 부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EPS는 81센트. 컨센서스 88%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무난하거나 약간 우려에 대비했을 때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려가 뭐였냐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향으로의 그 수출 제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과연 매출과 영업이익 쪽이나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봤는데 일단 그 거의 매출에는 영향이 거의 미미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파지티브가 가능한 것 같고 이익단에서는 다소의 아마 라이트오프라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우려보다 더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H2O로 인한 손실이 크긴 컸었는데 또 이거를 포함을 하느냐, 포함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실적도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수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블랙웰 수요가 얼마나 상쇄하느냐 이 점도 좀 쟁점이었는데 좀 주요한 체크 포인트들 추가로 한번 짚어볼까요? 이 당장 1분기 실적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또 중요한 변수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요? 네, 가이던스는 사실은 이익단에서 가이던스를 명시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못한 게 GP 마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출 가이던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2%니까 2% 플러스 하면은 459억 달러가 됐고 만약에 2% 빠지면은 아마 441억 달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된 지금 발표된 실적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높다. 이렇게 준 것이고 만약에 잘 나오면 459억 달러 준 거니까 컨센서스가 459였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항상 이번에도 실적 나올 때 보시면 실적이 예상보다 한 2% 더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던스가 450억 달러로 표면적으로 약간 2% 부족한 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거 플러스 되면은 컨센서스 수준은 부합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 441에다가 2분기 459 하면은 상반기 어려움을 하더라도 한 900억 달러 나오는 거니까 연간 봤을 때 내년 2월까지 연간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이 원래 한 2천억 훨씬 넘게 보다가 이 중국발 이슈 때문에 150억 달러를 빼느니 100억 달러를 빼느니 중동이 어떻게 들어오느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빼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한 추론을 해봄직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블랙웨어 또는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가이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에 대해서 생산 노이즈, 생산이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 컨펌을 더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지금 시간의 거래 주가에서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네요. 4.78%, 약 5%가량 현재 시간외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6시에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죠. 이전부터 새로운 이야기는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장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주들의 약간 운명도 엇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HBM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한국 주식들 어떻게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블랙웰 자체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게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블랙의 울트라 하반기 가을 정도나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거를 블랙웰 울트라로 전환되면서의 그 칩보드의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요것도 상당히 그 전문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실적 말고도 하반기에도 실적의 성장률이 돼서 진짜 2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코멘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블랙웰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넘어갔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이 바닥이냐. 어떤 걸로? 마진 웨이트가 바닥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인 임팩트를 중동으로 어떤 치환이 되든 아니면 만회되든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힌트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임팩트는 콜이 되는 거는 그거는 오늘 실적 컨퍼런스에서 인디케이션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설레발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그 중국향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하게 돼 있죠. B40, RTX 6000이라는 시리즈가 나온다 한 게 긍정적인 거는 여기에는 HBM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GDDR7이 사용되는데 GDDR7이 비록 HBM보다는 낮은 버전이고 매출의 기여도도 좀 적습니다만은 GDDR7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저께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발 롭스를 중동발 어닝이 좀 상쇄를 한다. 이게 약간 이번 어닝의 약간 핵심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계속해서 인도 지원을 불러왔었던 이 블랙웰의 렉결함이 좀 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번 좀 기대감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희 대략적인 엔비디아의 1분기 어닝 상황 현재 다 같이 한번 현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간밤 마무리가 됐을지 이 점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3대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존스 0.58% 살짝 눌리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또 나스닥도 0.51% 어제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이 관망세가 짙어진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등락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0.5% 현재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은 하곤 있지만 어제 이렇게 급등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정도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장중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자면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내용, 변동성이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를 하겠다. 이런 연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또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왔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를 만회하는 모습이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간 도드라지는 모습이죠. 자, M7은 혼조세를 나타냈지만요.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장중에 4.5%에 금방 다가서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전일 일본의 40년물 국채 경매 응찰률이요. 작년 7월 이후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을 한 데다가
또 이날 미국채 5년물 입찰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은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5년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그 이후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은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되돌림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과연 전반적인 업종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보시죠. 자, 히트맵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M7의 경우에는 상당히 혼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이 애플의 흐름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계속해서 이 혼조세를 보였던 애플입니다. 가장 먼저 UBS가 관세 리스크가 대두된 이후에 애플 매장에 방문해서 아이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관세가 추가가 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담감에 마찬가지로 이 약간의 사재기가 좀 발생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6월 WWDC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새로운 비디오 게임 전용 앱을 선보일 것이라는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강력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어서 메타 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0.2% 이 초록불을 약하게나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선은 하드웨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애플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늘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법정 심리가 종결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월가에서는 이 메타의 승소 확률을 60%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패소 시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또 실제 분할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 앞으로 메타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다소 이 주가 하방 압력이 제한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효한 시장과 또 설치 기반, 유통 채널 등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하기 유리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 나와줬는데요. 장 막판에 약간의 현재 매도세가 출회가 된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 페니메이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부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파란불을 켠, 이 상승불을 켰었던 계속해서 이 간밤 뉴욕 증시.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일즈포스 실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매출과 또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4%대 강세를 보였지만요. 지금은 약간은 좀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의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 약 2%대, 1.5%에서 2%대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개별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이 개별주 호재가 없었던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빨간불,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그런 시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 특징주들 저희 이주혜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 히트맵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급등을 뒤로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소식.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요. 자, 시간 외의 급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5%대의 급등을 나오고 있고, 다만 종가는 다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계심 때문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51%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시간 외 급등에서 지금 5.5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6%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 최신 인공지능 렉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생산을 더욱더 늘릴 것이다라는 호재도 작용을 했습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약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맥 시리즈에 이어서
아이패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서도 잠깐 뒤에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장 0.21%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AI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AI 부서를 2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대응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실적이 나온 종목인데요. 강력한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이 가이던스까지 상향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눌리는 모습, 이 분위기에 장악이 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0.42%로 종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실적 모멘텀 크게 받고 있죠. 1%대 강한 흐름 현재 나오고 있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놉시스 10%대의 하락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0.34%의 하락입니다. 강력한 분기 실적이 달성이 됐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을 앞으로 좀 지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D 같은 경우에 크게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광집적 회로 제조업체죠. 이노세미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고요. AI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공동 패키지 과학 제품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호재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시장 분위기 속에서 1%대의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베일리조트는 8%대의 강한 흐름 이어졌는데 이 CEO가 교체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CEO가 다시금 복귀가 된 것인데요. 이 부분 반영이 됐고 또 경영 쇄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 항공기 업체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도요타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부분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전기 에어택시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템퍼세이 보겠습니다.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경영진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 보고서에 다양하게 적혀 있다 보니 20%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공매도 기업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4일 X를 통해 다시 하루에 24시간, 주 7일 일에 매달리며 회의실, 서버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XAI 테슬라,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스타쉽 발사에 초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대한 기술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은 X가 일시장애로 마비된 직후 게시됐다. 머스크는 이번 주 X에서 발생한 가동률 문제에서 드러났듯 운영 전반에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발사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스타쉽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폭발했다. 머스크는 발사 직전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머스크는 정치적 활동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판매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밤사이 3대 지수가 이 0.5%가량 하락세,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밤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슈,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장중에 나왔었던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가량이었죠. FOMC 결과, 이 의사록 공개 내용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의 이 장 마감 이후의 실적 발표, 또 테슬라도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따끈따끈한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5가지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사실상 오늘 시장에 정말 눈과 귀를 주목시킨 이슈였죠. 분기 실적이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H2O 비용을 제외를 했을 때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약 5%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핵심 지표부터 만나보시죠.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4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432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EPS,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이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H2O 비용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갈리는데요. 0.18달러, 컨센서스인 0.93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H2O 관련 비용을 제외한다면 0.96달러로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또 이어서 조정 총이익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61%로 예상을 하회했지만요. 마찬가지로 H2O 요인을 제외한다면 71.3%로 시장 기대치 71%로 웃돌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시장 예상치인 455억 달러보다는 소폭 낮았지만요.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또 이 전망에는 수출 통제로 인한 H2O 매출 손실 약 80억 달러, 그리고 1분기 중에 출하하지 못한 H2O 매출 25억 달러가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문별로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 391억 달러로 예상치와 어느 정도는 좀 비트하는 모습 보였고요. 게이밍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3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48%나 늘었네요. 또 네트워킹 부문 49억 달러, 6천만 달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컴퓨터 부문이 상당히 이 341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전략 발표도 현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블랙웰 AI 슈퍼컴퓨터 양산을 개시하겠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간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과 AI 팩토리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이전의 내용들과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일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연구 슈퍼컴퓨터 센터를 개소를 하겠다. 오늘 관련한 이 관련주들 이슈 같이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GM과 협력해서 차량 공장 자동화 또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 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젠슨왕 CEO가 블랙웰 NVL72에 대해서 추론을 위한 생각하는 기계이다.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 블랙웰 울트라가 다음 분기죠. 2분기부터 출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새벽 공개된 이 새벽 3시였죠.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관망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을 공고하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그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서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 연준위원들은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통화 정책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동시에 실업률이 올라갈 위험도 커졌다면서 고용 관련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고요. 앞으로의 정책 결정이 복잡한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연준 스태프들이 2025년과 또 2026년의 성장률 전망을 3월보다 하향 조정했다는 대목인데요. 이는 최근의 통상 정책, 특히나 관세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겠죠. 실제 의사록에선 중국발 관세 인하와 같은 재정 변수는 이번 회의 이후에 발생이 됐다라고 명시를 했었고요. 또 통화 수합 라인 현행대로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위원들은 미국 자산의 안전자산 선호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회의록은 현재 연준이 긴축도 완화도 아닌 관망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수치보다도 훨씬 복잡한 흐름이 더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죠. 발표 직후에 패드워치2는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9%로 반영을 했고요. 7월 동결 가능성은 77.6%, 9월 동결 가능성은 44.1%로 반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미 연준은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다음 지표들이 나올 때까지 이후에 연준의 무브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연준 이제 카시카리 총재와 달리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죠. 이 윌리엄스 총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벗어나면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자체가 영구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면서 목표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 곡선, 이 전체 커브의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기대 심리까지 흔들릴 경우엔 중앙은행의 신뢰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 카시카리 총재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한편 이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내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4월의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시장 체결이 잘 기능이 유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물가 흐름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별 대응 여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당장의 금리 인하 신호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FOMC에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이어서 테슬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장족에는 마이너스 1.5%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장 오히려 마감이 된 이후에 약간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가 될 계획이다라는 블룸버그의 이런발 기사가 나왔었고요. 방금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테슬라가 오랜 준비 끝에 오는 6월 12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고요. 이는 무인 차량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청사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이 날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내부 논의 단계에서 나온 거고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당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이 앞서서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말까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출시 준비의 일환으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테스트 차량을 오스틴 시내 공공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수석에는 테슬라 엔지니어가 탑승했고요. 차량은 원격 조작 없이 오로지 자율주행만으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테슬라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번 무인 서비스의 출시는 최근 도심 전역에서 안전운전자를 태우고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던 테슬라의 내부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의 차량 공유 서비스 감독기관인 이 면허 및 규제국 TDLR이죠. 아직 테슬라를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요, 또 중요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해서 사이가 균열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론 머스크 CEO가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법안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죠.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평가였는데요. 머스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지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실망스럽다. 이 법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고 내가 이끌었던 정부 효율화 부서 나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감축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이 외교 원조 등 각종 예산 삭감에 앞장서 왔지만 이번 법안이 그간의 자신의 노력을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실제로 미 의회 예산국 12호는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8천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날을 세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정치적 파트너십의 균열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다는 사실 계속해서 좀 잊지 말아야겠죠. 행정부의 핵심 자문역까지 맡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인 거리두기에 본격적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머스크는 다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의 정치 후원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는 점 저희 머스노우 5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미 백악관 내부에서는요, 머스크와 주요 강요들 간의 갈등이 수차례 불거졌고 최근에는 격한 언쟁까지 벌어졌다는 이런 보도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이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을 더욱더 자극할 경우에는 법안의 상원 통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약 7% 이상 상승을 해줬었죠. 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둘의 균열이 테슬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이 테슬라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노우 5 정리를 해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푸트니크부터 스타쉽까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찬양 롤링페이퍼, 딕스 스포팅 구스 실적 구스, 엔비디아 옌 역시 갓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끝에 겨우겨우 새로 고침하다가 하나 붙였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급박했어요. 자, 일단 스푸트니크부터 스타쉽까지. 야, 스푸트니크 이거 언제적 얘기죠, 이거? 저도 물론 태어나기 전인데 이 어렸을 때 막 과학에 갑자기 어느덧 빠지게 되잖아요, 한 번씩은 다들. 그렇죠? 나중에 막 물리화 나오면 어려운데 어렸을 때 과학이요. 초등학교 때. 막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인가? 맞죠?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막 외우면서
갑자기 우주 빅뱅 막 연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공룡은 어떻게 멸종했으면 갑자기 막 그런 데 빠지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막 빠져가지고 이제 막 뭐 연구하다가 보면 이제 이 현대로 들어오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나오고 닐 암스트롱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건 뭐 진짜 달을 갔니, 뭐 달을 가는 거 조작이니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 발자국이 막 남아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에.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그 결국 승리를 거뒀는데, 마치 그 WWE에서 옛날에 그 헐크 호건과 자이언트의 대결처럼 항상 그 영웅 승리자가 있으면은 그 받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대본에서. 마치 그 유리 가가린이 그런 운명.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미국이 이기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면서 미국 편이 돼가는, 그렇죠? 물론 러시아 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편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스푸트니크죠, 그게. 그 다음에 유리 가가린이 이제 막 그 타고 막 갔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발을 디딘 게 이제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6호인가?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스타시까지 보셨던 사람이라면 이거 몇 살이어야 됩니까, 이거? 엄청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 본 사람이 자기는 이제 뭐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댓글을 남겼거든요.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일단 그 우주 경제에 대해서, 자, 스페이스X를 상장시킬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었잖아요, 앨런 머스크한테. 근데 뭐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제한 조건도 많고 뭐 통과해야 될 거 많아가지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그 X에서, 과거의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X에서 지금 그 테슬라보다 스페이스 X의 언급량이 이미 역전한 지 오래죠. 앨런 머스크가 그 자기가 트윗하거나 X에 올리는 그 단어의 빈도가 이미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가 넘어섰어요.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그 골든 크로스를 지나서 이미 스페이스X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궤도를 도는 10,000개의 위성이 있는데, 지금 이건 우주 경제 부분이고 2024년도 기준으로 우주 경제가 5,960억 달러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거 회의론자도 많더라고요. 맨날 뭐 저거를 비싼데 쇼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가지고 저 뭐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인류의 발전이 없죠. 그러면 뭐하러 살아요? 그냥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뭐하러 힘들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합니까? 그렇죠? 이 어제 또 뭐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오니까 그 댓글이 또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밑에. 그 뭐하러 하고 앉아있냐고.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집중 포화를 퍼붓었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또. 대문짝만하게 또 실패해가지고 그거를 실패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이 싫다는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이미 실패를 예정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7, 8, 9가 다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 7, 8, 9번 다 실패했으니까 야, 이거 기술력도 없으면서 괜히 쇼하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도표. 실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일부러 시도 안 한 것도 해보고. 어저께 엔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확 뒤돌려서 위로 로켓을 쳐 올리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결국 언젠가는 화성을 가는 거죠. 우리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성으로 도망간다. 이게 앨런 머스크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에 문제가 영구적으로 됐을 때는 화성에서 아예 이주해서 사는 게 계획이에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실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33년에 되면 9,440억 달러로 성장할 예정이랍니다. 2배가량 이제 느는 거죠. 8, 9년 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치로 따졌을 때 이제 활성화된 솔루션, 스페이스 마켓 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우주 기반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게 우주 기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080억 달러. 그래서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10,000개의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어제 발사되는 첫 장면이 정말 멋있죠. 바닥에다가 엄청 33개의 엔진인가요? 이게 엔진의 그림이에요. 멋있죠. 엔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켜져가지고 마치 연탄불 같이 되어 있는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했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앉아있다는 게 아까 말한 어렸을 때 그 과학에 빠져가지고 책 보면서 빅뱅 그 그림을 봤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기 게임처럼 이제 연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시간 이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을 보는 것이 참 집안에 앉아가지고 정말 세상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33개의 엔진이 다 켜진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출력으로 지금 위에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려놓은 겁니다. 스푸니트크부터 스페이스에서 물론 이거 외국 사람이에요. 다 번역해 놓은 거죠. 스타시까지 세상에 이 모든 걸 목격할 만큼 나에게 많다니 정말 행운이야. 스푸니크부터는 아까 말한 듯이 유리 가가린도 지금 사망했잖아요. 유리 가가린 때부터 지금 이 앨런 머스크 시절까지 본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페이스 X의 향후 앨런 머스크가 또 꿈꾸는 게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로봇 택시도 가는 것이고 자율주행 가면서 스페이스 X 이런 쪽까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찬양 롤링 페이퍼. 자, 일단은 어제 올린 것 중에는 중요한 게 이게 있었죠. 페니메이아 프레디 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때 여기서 빌려준 돈이 다 깡그리 저기 바닥 쳐가지고 다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페니메이아 프레디 맥이 거의 이제 부도 상태까지 가서 이걸 나라에서 인수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간 기업이 망하면 국가에서 부채를 떠안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 다시 민영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재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걸 두 개를 다시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지금 이 회사들을 모기지 회사들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모기지 에이전시를. 그래서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을 재상장하려고 하고 있다. 1기 때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2기 때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기지 에이전시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프라임 때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지금 극적으로 상장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링크를 딱 걸어놨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거를 추진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하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원에다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자기 말로만 압박을 넣는 것보다 지원 사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몇 장만 따온 건데 거의 10장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 거를 다 따놨어요. 미국 농업국 연맹회장 역시 농부들한테 그쵸? 가장 맨날 먼저 올리는 것들이죠. 나는 농부들을 위한 거고 하고 저기 우크라이나랑 협상하고 러시아랑 협상하고 중국이랑 협상할 때도 다 농부들을 위한 뭐를 먼저 그쵸? 관세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농장과 목장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나오고 막 쭉쭉 나와요. 미국 항공사도 이거 좋다. 축산업자도 나오고 자, 이제 또 우버 CEO가 나옵니다. 우버 CEO가 전국에 열심히 일하는 우버 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에게 큰 승리다. 물론 이게 상원을 통과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원에서 이미 일단 통과가 됐고 일자리 창출자 네트워크 CEO가 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이분이 또 일자리에 정말 좋은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존슨 하원 의장 리더십에 감사드린다. 자, 전미 부동산협회 부회장 나오고요. 전미 전기계약자 협회 CEO가 나오고 아메리칸 호텔 숙박협회 회장 CEO가 또 나오고 그리고 레이트 연합 전무이사 독립여성 경제기획센터 소장 그다음에 이제 국경 지켜갖고 99% 이제 차단하셨던 그분 톰 허먼의 요 지금 발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4-5장으로 한 건데 거의 한 10장 넘게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멘트들을 다 따면서 상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 저렇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상원 너네가 늦게 또 계속 느리게 하면은 너네의 실책으로 다 지금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딕스 스포팅구스 아베크롬비 피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근데 이거 좀 구도가 재밌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아베크롬비 피치가 미친 듯이 피치를 올려가지고 엔비디아 상승률을 뛰어넘었잖아요. 요즘에 어떤가요,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가 옛날에 막 성적인 자꾸 상품화 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요즘에 부활했잖아 또 젊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똑똑 붙었어요 지금. 아베크롬비 앤 피치, 메이시스 이렇게
장 전에 발표가 됐고 장 마감 후에는 역시 엔비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까지 급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딕스 스포팅 굿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시스라는 것도 아까 있었죠. 백화점 체인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딕스 스포팅 굿즈처럼 스포츠 전문 매장이라던가 저번에 보셨던 홈디포, 로우스 같은 공급하는 회사, 아니면은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이 지금 아마존의 공습에서도 살아남은 오프라인의 2인자, 투톱 이런 데는 아직도 실적이 굳건하죠. 메이시스 같은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체인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화점이 안 돼가지고 신세계나 이런 데 다 어디 뭐 만들고 있죠? 아울렛 만들고 대형 쇼핑몰 만들고 있잖아요. 더 현대 서울로 완전 백화점을 완전히 개조해서 바꾸고 옛날처럼 매장을 빡빡하게 안 하고 막 호수 무슨 폭포를 놓고 막 이러고 있고 그렇죠? 스타필드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딕스 스포팅 굿즈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자, 5% 증가해서 3.2 빌리언 달러 나와서 외형 성장을 했죠. 자, 순이익 볼까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4% 나와서 264 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3.24, 2% 마이너스 났습니다. 근데 역시 조정을 해봐줘야겠죠. 자, 조정을 했더니 플러스입니다. 아,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니까 3.37달러로 플러스 2%가 나왔다. 그래서 조정해 준 거는 지금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나열했던 그런 이 유통회사들은 이게 중요하겠죠. 이 수치가 좋아요, 지금. Same Store Sales. 이게 중요하죠.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 매출 비교 성장률. 3.4, 1.8, 1.7, 2.8 하다가 5.2 찍고 4.5, 4.2, 6.4까지 갔다가 4.5 유지했습니다, 지금. 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지금 거의 1년간인가요? 2023년도부터 지금 만 2년 동안 계속해서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주 좋고요. 1%대로 떨어졌었지만 다시 4%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6.4%까지 갔었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매출 외형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도 일회성 비용 제거해주자 플러스 났고 그다음에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도 지금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지금 4%대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는. 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별 영향은 없었네요. 크게. 그렇죠? 여기에 지금 갭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뚫었어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 버렸네요. 그렇죠? 한번 찌르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 왜 내려왔나 했더니 역시 아무 데서나 내려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주봉에 봤더니 뭡니까? 20주선과 50주선 두 개의 중요한 중기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를 못 뚫은 거예요. 보세요. 일봉에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도 주봉 월봉이 힘이 더 강한 거죠. 장기적인 추세가. 결국 여기서 막힌 거네요. 아쉽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지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지가 됐었는데 여기 붕괴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항이 됐죠. 이게 바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그리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월봉에서도 볼까요? 자, 또 지지가 된 부분이 있죠. 밑에 50개월 선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20개월 선은 또 저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20주선,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월봉의 50개월 선의 지지권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점들이 있었잖아요. 2022년과 2023년도. 여기를 강력하게 뚫으면서 2024년에 엄청난 급등을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 2년간의 고점, 싼 고점을 강하게 돌파시켜 놓으니까 지지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디입니까? 예전에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고점이었던 그 부분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50개월 선이나 이동평균선도 있지만 전고점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어떤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박스권 상단이 240달러로 노려볼 수 있겠죠. 실적도 좋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 4분기 엔비디아 지난 분기 실적입니다. 지난 분기. 자, 지난 분기에 어땠나 보면은 매출액이 무려 78% 증가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39.33 빌리언 달러 나왔고. 자, 순이익은 무려 80%가 증가했었어요. 22.2 빌리언 달러. 이게 과연 매분기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계속 지금 그걸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EPS가 0.89로 82% 증가했었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줬는데 조금 줄었지만 네. 뭐야.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자, 2025년 4분기는 저번 분기 실적이니까 자, 이번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대로 또 유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다시 거기서 더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아까 전에 80몇 프로 올랐잖아요, 매출액이. 근데 여기서 다시 70% 올랐습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69% 증가하여 아까 그 수치에서 다시 증가한 거예요. 자, 전년 동기죠. 2025년도 1분기. 그건 전 분기였고요. 69% 증가했는데 44.0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플러스 26% 증가해서 18.8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6달러로 27% 증가했고, 자, 일회성 비용 빼주니까 좀 더 올랐네요. 0.81달러로 플러스 33%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결국에는 매출액, 순이익 다 급등했고요. 2025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24년도 4분기 대비하여 상승폭보다는 상승폭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또 상승했죠. 자,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이건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로 올인되어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 비중이 90%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했어요, 원래? 옛날에 PC 시대에, 윈텔 시대에 엔비디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 인텔이 CPU의 왕자였는데 그냥 인텔의 CPU 그 옆에 그냥 개별적으로 탑재된 GPU 그거 썼어요, 그냥. 이제 얘네는 할 게 없어가지고 CPU에서 쫓겨나서 GPU를 하는데 GPU도 쫓겨나가지고 게임기 GPU 만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게이밍 부분이 두 번째인데 8.5% 10%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게이밍 부분이 아까 2025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게이밍 부분도 이번에 플러스 42%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자, 그 다음에 시각화 부분이 플러스 19%, 데이터 센터가 무려 플러스 73%, 오토모티브 여기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중은 0.3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플러스 72% 성장했고요. OEM과 다른 부분이 42%.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1등한 게 어딥니까? 데이터 센터가 플러스 73%로 1등했어요. 지금 근데 매출액 비중이 90%잖아요. 9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또 플러스 73% 급증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버렸죠,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블랙엘이 클러스터가 10만 개 이상의 GPU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정도 크기의 여러 인프라에 대한 배송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젠슨왕 회장의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AI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AI가 써져 있죠. AI 컴퓨팅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일렉트리티 여기 있죠. 아니면 인터넷. 그러니까 전기나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필수적이잖아요. 인터넷 없는 시대, 전기 없는 시대. 이거 상상할 수 없죠, 지금. 그럼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래서 전기랑 인터넷처럼 AI를 필수적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서 계속 맞춰서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아까 스페이스X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스푸트니크부터 스타쉽까지 보셨다는 그 굉장히 노인분의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스타쉽부터 또 스푸트니크부터 스타쉽까지 발전했던 거 이상으로 스타쉽에서 더 발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트럼프의 그 자신의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줄줄이 나열하는 롤링 페이퍼. 그런 쇼맨십도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자, 오늘 두 개를 엮어봤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은 화성 갈 거니까, 트럼프 쇼맨십은 안드로메다 갈 거니까. 네,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엔비디아 대선 금통위 트리플 변수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냐면요. 이 증시 상황이 그 경계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파란 약세를 띄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참 흐름이 안 좋았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0.51%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도 당연히 내렸고요. 0.58% 그리고 0.51%, 0.54%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도 0.63% 내렸고 또 테슬라도 1%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상승인데 약간의 상승이죠. 0.10% 올랐습니다.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맥 시리즈에 이어서 아이패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모멘텀으로 약간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다른 유가와 달러 인덱스부터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는 61.84달러, 1.6% 상승 흐름이었고요. 미국의 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에 99.042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많이 올라왔네요. 0.35% 전일 대비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이 됐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일본 재무성에서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축소하겠다라고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화 약세까지 펼쳐지며 이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연준에서는 오늘 새벽이죠.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관세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물가 안정과 또 고용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늘 있을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미국의 5월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전월에 13위였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9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조업 활동은 약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수축세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9로 하락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기술주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의 약세 흐름 보였지만 시간 외의 급등, 그러니까 이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5% 거의 6%까지 가까이 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흐름 보였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 M7 종목 가운데서도 좀 뒤에 물러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AI 부서에서 두 조직으로 나누면서 개편을 단행한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눈에 보는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이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도 30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전해졌던 이야기들 오늘 과연 어떤 국내 테마주들을 움직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어진 오전 6시였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었다.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 약 5%대 강세를 시연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H2O의 손실을 차치를 한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이 무려 73%나 증가하는 등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을 해주는 그런 좋은 성적 보여줬습니다. 이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간 블랙웰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 렉 결함이 해결이 됐다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추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또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 아까 스노우5에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두 가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호퍼에서 블랙웰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가 됐다. 두 번째로는 이번 분기에 진행 중인 AI 팩토리가 전 분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주들, 관련 테마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은 세일즈포스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분기 매출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해 줬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4%대 강세를 보였지만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들 중심으로 오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어서 엔터주들도 AI에 이어서 사실상 최근 엔터주들이 더 강력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는데요. 우선 이 블랙핑크가 올해 신곡을 낼 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이 다시 한번 투심을 자극을 했고요. 또 지난 28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4인조 신인 걸그룹의 연습 영상까지 공개를 하게 되면서 베이비몬스터의 뒤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이을 만한 그런 후보가 나올지 그런 관심들 모아주고 있고요. 또 하나증권이요. 2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이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 증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덕분에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SM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일제히 오늘도 엔터주들 특히나 이 상승 흐름 YG 쪽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 퓨리오사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리오사 AI 어제도 굉장히 시간외 특히나 오후장에서부터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죠. 이 AI 반도체 레니게이드가 하반기에 공급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 특강에서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어제 퓨리오사 AI가 오는 7월에 국내 대기업에 이 레니게이드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를 밝혔었죠. 시장에서는요, LG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LG AI 연구원이 레니게이드 샘플을 이 LG의 LLM인 엑사1에 적용을 해서 성능 검증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4x4부터 TS 인베스트먼트, 이전에 퓨리오사 AI가 처음 이슈로 등장을 했을 때부터 이 메타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움직였던 관련주들 오늘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제21대 대선 이 사전투표가 오늘과 그리고 이어서 30일까지 이틀간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선 이후에 이 주주 환원 정책들이 기대감에 어제 다시 한번 좀 지주사들을 움직인 계기가 되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주사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부터 코아시아까지 어제도 이미 충분히 좋은 강세 보여줬었죠. 자, 이어서 탄소 배출 잠깐은 조금 소외를 받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산업부와 몽골이요,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좀 부각받고 있는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일 6가지 이슈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되면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골든돔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멋진 골든돔 시스템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캐나다에 불공정하고 별개의 국가로 남을 경우 6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될 경우엔 0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 제안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5월 29일, 또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일면 톡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죠. 사실은 이제 이런 큰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마타도, 뭐 중상, 비방, 뭐 하여간 좀 네거티브 이런 선거가 판을 치죠. 사실 지금도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과거 이런 대선에 비해서는 이렇게 선거 며칠 안 앞두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비교적 글쎄요, 좀 차분하다고 그럴까요? 좀 평온하다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 그런 운동, 선거 운동 이런 것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뭐 예전 같지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쨌든 그만큼 뭔가 좀 원사이드한 그런 어떤 판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나 국내외 이 어떤 정치 또 외교 이런 안보 이런 상황들이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는 신문은 일면과 이제 한 세 면에 걸쳐서요. 이제 대선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일면 톱 기사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집들은 사실 늘 내놓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어떤 무슨 전략 이렇게 좀 무게 실어서 내는 정책들이 뭐 재탕 삼탕 얘기가 늘 나오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 정책 공약도 이 재탕 삼탕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그런 재탕 삼탕에 대한 얘기보다도 뭐 그렇게 할 경우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냐.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지적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을 좀 보면요. 좀 이따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 3대 비전은 이 회복, 성장, 행복 이렇게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5대 정책 과제 그다음에 이들을 이제 이행을 할 247개 세부 공약 이렇게 큰 틀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내용들 담겨져 있죠. 두루두루 좀 담겨져 있고요. 뭐 경제, 중소기업, 벤처, 뭐 소상공인, 도시정리사업, 부동산 정책이 되겠죠. 주택 공급 어떤 강화 등등 이런 내용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거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유력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거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진입을 하겠다. 잠재 성장률을 3%까지 올리겠다. 글로벌 국력 5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가 1.8% 정도, 2% 언더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 한 절반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AI 관련된 거 오늘 마침 엔비디아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다. 뭐 앞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100조 원 시대까지는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고 AI 고속도로 얘기까지도 이제 나온 얘기들이고요. 지금 이제 GPU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결국 AI 고속도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치를 해서 전국 어디에서든 AI를 실제 엣지 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소비자 단, 일상생활에서 또 기업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편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5년 동안에 인프라 사실 구축만 잘 해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낸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시 관련돼서 코스피 5천 얘기도 이미 했었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국내 지수 추종하는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등 이런 국내 증시의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4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좀 밝혔고요. 또 매달 재임 기간 동안 1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계속 적립식이죠. 투자를 해서 총 1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내 돈을 직접 집어넣고 내 주시장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런 식의 선언적인 의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5천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이남우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 회장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문제, 그 다음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지적을 받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주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들이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식으로 좀 이 후보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증시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실제로 차질 없이 실행한다 그러면 본인은 5천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박스피라는 오명을 지난 20년 넘게 받아왔던 우리나라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 이제 그 박스피를 완연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 얘기로 좀 가까이 들어와 보죠. 오늘 증권면 기사 3가지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외국인 얘기인데요. 반도체 원전을 담았다 얘기했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난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가 있죠. 역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요 추세는 이제 벌써 이제 뭐 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사실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쩌면 이제 반도체 국내 대표 기업이 됐다. 이 부분도 뭐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SK하이닉스 1조 4,500억 원, 두산 에너빌리티 4,600억 대, 효성중공업, HD 현대일텍 쭉 표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LIG 넥슨까지 쭉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정도밖에 없고 원전,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주력이 뭐 흔한 말로 조방,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전력 설비가 최근 들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장품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좀 대표격인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뭐 바보가 아닌데 살 종목이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도 좀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보면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되게 선명해 보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5월 달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1조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죠.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 뭐 하루에 뭐 7, 8천억 또는 1조 원 가까운 그런 순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한 10개월 만에 작년 8월 이후 한 10개월 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코스피 하반기에 3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한국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냥 전망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장품 쪽 얘기는 요즘에 뭐 엔터 이쪽 얘기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선, 방산, 그다음에 화장품, 뭐 에너지 이런 쪽 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외 IB, 그다음 해외 운용사들이 국내에서 뷰티, 즉 화장품 쪽과 엔터조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좀 볼까요? 글로벌 투자사 국내 상장사 보유지분 현황인데 APR,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뷰티 또는 이제 미용기기 같이 하죠, 이 회사. 지금 뭐 가장 화장품 중에서는 뜨겁다고 봐야 됩니다. 이 회사 5.7%까지 지금 글로벌 투자들의 지분을 좀 늘렸고요. 쌈엔터 같은 경우도 5% 넘겼고 HD 현대마린엔진도 역시 5%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좀 일단 APR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특징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핫한 거.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또 미용기기 중에서도 홈케어 미용기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APR이 왜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APR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 중에 잘하는데 그다음에 고만고만한데 차이는 뭐냐면 틱톡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이쪽을 잘 활용하는 데들 그러니까 온라인 그 이커머스와 그다음에 틱톡이라고 하는 SNS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실제로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R도 자사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미용기기 또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이 믹싱을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APR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APR의 이 홈케어 이 미용기기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지른다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지금 밖에서 먹히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여성들은 물광 피부다. 이 글래스 페이스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물광 피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고 싶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배경인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데가 APR이고 그걸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멘트네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많은 거고 왜냐하면 외국도 애들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STX 중공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속 엔진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중공업, HD 현대 중공업은 이제 이 대형 고속 엔진을 하고 있고 이 중속 엔진까지 해서 좀 HD 현대가 이 고속, 중속, 저속까지 다 이제 엔진 라인업을 다 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현대 마린 엔진이 계속 단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격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조선 3사들의 이제 특히 조선 2사죠. 현대 중공업과 그다음에 현대 미포 또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엔진 쪽 등 조선 기재재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측면도 또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황인 거죠. 지금 과연 들어갈 만한 상황이냐. 이게 사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건데요. 성장성을 볼 거냐 아니면 지금의 주가 상태를 볼 거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성장성을 계속해서 담보할 만한 실적을 수치를 만들어주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나름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현대차 얘기기도 하고 중국 전기차 얘기기도 한데요. 요즘에 기사만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난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할인율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평균이 8%인데 지금 4월 기준으로 16%니까 2배 이상 올라갔고요. 대표적으로 BYD 이게 이제 글로벌 1위이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당연히 1위고 이 BYD가 보통은 신차들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진한 모델을 많이 하는데 신차 특히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죠. 천산지인 요거를 적용한 신모델까지 대규모로 할인해주고 있는데 할인 폭이 34%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값의 3분의 1을 깎아준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그 눈높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이런 대대적인 이런 할인율 적용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잠깐의 프로모션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 태양광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뭐 드론도 그렇고 중국 정부의 이런 산업 육성 정책을 보면 마구 풀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하도록 이제 압박을 하죠. 그러면 살아남는 회사들만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이제 집중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회사들은 마치 우리나라 양궁처럼 이제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출혈 경쟁이 끝나고 이제 각자 도생을 통해 살아남은 데들 여기에 이제 경쟁력은 참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머스크가 우려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차가 이제 도약의 호재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현대차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근거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내년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양산이 되고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고가 전기차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혜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이렇게 더 떨어지는데 성능이 정말 월등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비단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이제 지금 뭐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뭐 의미 없지만 뭐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다른 시장에서 다른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후려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생존을 뭐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사실 우리 같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좀 딱 매치가 되지는 않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들이 출혈 경쟁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사이 3대 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 0.5%가량 약세를 보였지만요, 뭐 나쁘지 않았다. 어제 급등한 것에 비하면 뭐 견조한 흐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있었겠지만요, 약간은 조금 제가 중간에 보면서 당황을 했던 게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좀 자극을 받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요? 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이제 엔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채권 좀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좀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안 나왔고, 뭐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죠. 뭐 보험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채권을 좀 잘 매입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일본 BOJ에서도 이제 국채에 대한 매입을 조금 진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매력도가 뚝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이게 이제 이자 비용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일본 쪽이 또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국채를 팔고 이제 자국 내로 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가뜩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번에 입찰료 같은 경우도 하이힐드에서 뭐 절반 이상 체결될 정도로 사실 이제 채권에 대한 쿠폰 이자 가격을 상당히 좀 높게 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그러한 스토리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증시는 밸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무위험 자산을 샀을 때 뭐 확실하게 100% 무위험은 아니지만 99.9% 무위험 자산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5%씩 이상 차지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무리하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미국 증시는 지금 부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크죠. 그러면 부채에 대한 문제가 크다라는 거는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국채를 편안하게 이전만큼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채권을 수익률을 더 높게 줘야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그래 그 정도 주면 우리가 미국채 한번 사보지 뭐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에 대한 국제 채권에 대한 이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좀 안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8월 그때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뭐 한시에는 그렇게 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캐리 트레이드 뭐 와타나베 부인들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그 이제 세력들의 수급을 뭐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뭐 물론 저도 이전에 한번 말씀해주신 그 기간의 폭락이 나왔을 때 뭐 상당 부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기준점은 엔달러 기준으로 140 전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44, 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엔화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여전히 많습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환 같은 경우는 130대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전망치는 130 초반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수준으로 갔을 때도 캐리 트레이드가 안 나온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신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일에 미국 증시에서 좀 특징이 이제 뭐 약간 양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렸는데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할 때 상승에 주역을 했었던 산업군들이 이제 좀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연속성이 좀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캐리 트레이드로 타격을 받는 대부분의 산업군이 기술주 그리고 이제 신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기준점은 엔달러 기준으로 뭐 140달러 전후다 이렇게 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결과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이 시간에도 4%대 강세 좀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가 3.7%,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또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주들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뭐 핑비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이런 스트리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4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걸 좀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에는 좀 퍼센테이지가 부족하긴 해요. 보통 이제 스트리트 컨센보다 8% 이상 높게 잡혀야 엔비디아는 오 대박이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고 또 H20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게 이제 좀 실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스토리가 나왔고 사실 위스퍼 이제 컨셉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걱정거리를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반응을 할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제 목요일 또 밤에 어떻게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브로드컴도 4%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AI를 선도하는 두 기업 모두 다 그러면 4%대 정도로 평균치가 올라간 걸 보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제 본장에선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 대의장에 반영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들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GDDR7에 대한 이슈가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발 이슈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중국 지역에서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생태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좀 프리미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HBM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퀄에 대한 기대감들도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수의 레벨업단 어제 좀 특징적인 흐름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뭐 변압기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그 수급이 대거 2차전지랑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나 LFP 관련된 이슈로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차가 조금 있어요. 이제 공장에 탑재되고 진행이 되는 게 27년 이후이니까 그거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수익성을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증권가가 워낙 강력하게 코멘트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수급이 온전히 반도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상위 종목이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아마 소부장 종목군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고요. 뭐 일단 엔비디아가 좋으면 SK 하이닉스발 영향으로 가는 그런 하이 밸류 체인 단의 종목군들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좀 본장이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또 어제 오랜만에 같이 반도체주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요새 국내 증시에서는 드물었잖아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올해 수익률 꼴찌 2차 전지 드디어 좀 날개 달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죠. 근데 좀 산업적으로 아직 되돌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실 단기 반등이 나오면 저점에서 산 물량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지 산업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FP 다 좋다고 해볼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2년 사이에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규제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 규제가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했을 때 매력도를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죠. 애초에 중국은 LFP, 우리나라는 3원 개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런 2차 전지 영광을 다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상단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파일을 많이 뺏어 왔을 때의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시기가 벌써 2년 뒤예요. 2년 뒤에 밸류를 땡겨 오기에는 뭐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물론 요번에 이제 수정 IRA 법안이 뭐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거든요. 게다가 BYD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분,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게 테슬라가 6월 12일에 이벤트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가는 거는 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로보택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유 차량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저는 자동차에 판매되는 총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BYD가 가격을 34%씩 때리는데 저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라는 거죠. 그리고 뭐 벤츠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 대한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거 쓰지 우리나라 거를 그것도 완벽하게 채택할까,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FP에서 뭔가 기대가 되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의 LFP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5년, 10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2차 전지 배팅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그래도 2차 전지가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거든요. 워낙 주도 세트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빠르게 기민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저는 뭐 중장기 포트에 뭐 30%, 40%씩 채워 나가기에는 너무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조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뭐 산업적으로는 아직은 뭐 큰 맥락의 변함이 없다. 이건 좀 상당히 좀 아쉽네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원전주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새 좀 날뛰고 있죠. 이 한수원이 또 우간다 정부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이슈까지 어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더해줬는데 원전주들 이게 또 잘 되면 한국형 원전 배치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원전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원전은 일단 해외 거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해외는 자국 내 정책도 일치하죠. 이미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그다음에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뉴스케일 파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뭐 카메코 다 좋죠. 그런 종목군들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을 좀 주도하고 그런 이제 재료도 납품하고 하는 회사들인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같은 종목군들 뭐 시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체코에 대한 뭐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픽스가 잘 안 나요, 항상. 그 문제가 첫 번째로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에너지 정책이 어떤 분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 맞는데 원전은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대외적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2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때 랠리 나올 때 우리나라 이제 제11차 기본전력 수급 계획에서의 그 원전의 축소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원전 박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물론 중장기로 보면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되고 오늘 젠슨항이 이제 이제 컨콜에서도 뭐 AI 이제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에너지 엄청 필요할 겁니다. 그런 원전주는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좀 위험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적으로 볼 거면 전 변압기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도 뭐 변압기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괜찮은 그런 이슈니까요. 또 오늘 금통위 이슈까지 같이 좀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이 다 같이 몰려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11시 10분부터 이총재 기자 간담회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뭐 시장에서는 기존금리랑 성장률 모두 좀 하향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대 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뭐 0%대 나오기는 했는데 또 해외 IB 기관에서 또 1%대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반이고 내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애초에 인구 자체가 안 돼요. 경제학적으로 이 내수가 돌아가려면 1억 1000명에서 1억 20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잘 나가는 이유 딱 하나 인구입니다. 인구. 거기는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수가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우리나라 증시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원화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원화 강세 흐름들이 계속이 되면 과연 수출입 데이터에서 이게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부분은 수출입 데이터가 워낙 긍정적이긴 하지만 10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빼고는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을 사실 높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훨씬 더 온화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높아진 건데 이거 뭐 90일 유예 기간을 했지만 사실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관세해야겠는데요.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 뭐 이제 채권에서는 지금 인하로 거의 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 같고요. 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유력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성장률은 어차피 상황이 바뀌면 바로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지간 뭐 금리 인하로 좀 가닥이 잡히는 건 확실시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코멘트가 좀 덧붙여지는지가 확실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마켓나우에서도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